18개의 바퀴, 8만 파운드의 무게, 시속 70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화물을 끄는 운전실과 화물을 싣는 박스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작은 틈이 아니라 일부러 설계된 공간으로 햇빛이 비칠 정도로 넓고 윤활유가 발라져 있으며 기계적으로 정밀합니다. 만약 운전실과 트레일러가 두 개의 별개라면 실제로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연결 지점은 움직이고 구부러지며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40톤이나 되는 무게가 커브를 돌 때마다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왜 누군가는 화물을 끄는 엔진과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굽을 때 만약 연결부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와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답은 강철판에서 시작됩니다. 세미트럭은 하나의 차량이 아니라 두 개의 차량입니다. 앞부분, 즉 운전실과 엔진, 운전자가 있는 부분을 트랙터라고 부릅니다. 뒷부분, 즉 화물칸, 탱크, 평판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피프스 휠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연결됩니다. 트랙터의 뒷부분에는 V자 모양의 홈이 있는 크고 평평하며 기름칠된 강철판이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앞쪽 하단에는 킹핀이라고 불리는 강철핀이 있습니다. 트랙터를 트레일러 아래로 후진시키면 킹핀이 홈에 들어가고 레치가 그것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전체 연결 방식입니다. 하나의 핀, 하나의 판, 그리고 저녁 식사 접시, 크기의 단일 잠금 장치로 40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가 단순히 운전실 뒤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레일러는 트랙터의 뒷바퀴 축 위에 놓여 그 바퀴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 둘 사이의 틈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간격으로 트럭이 조향할 때 트레일러가 좌우로 회전하고 도로가 오르내릴 때 약간 기울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둔 것입니다. 그 간격이 없으면 트레일러는 운전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체 구조가 트럭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을 보고 조잡함, 허술한 제조, 제대로 맞지 않는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조여야 하고 용접해서 막아야 하며 제대로 마감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정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소형 차량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트렁크가 엔진에서 분리되어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배달배는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하나로 용접된 단일 구조입니다. 하지만 집 크기만큼 크고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만큼 무거워지면 견고함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8만 파운드에 달하는 견고한 차량이 고속도로 곡선을 돌려고 하면 뒷바퀴 축에 엄청난 힘이 가해져 프레임이 부러지거나 조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트럭의 뒷부분은 계속 직진하려 하고 앞부분만 방향을 틉니다. 차량이 클수록 그 힘은 방향 전환을 더 강하게 방해합니다. 관절이 있는 트럭, 즉 틈이 있는 트럭은 기차의 객차가 기관차를 따라 곡선을 도는 것처럼 트레일러가 앞차를 따라가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트레일러는 회전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 틈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 틈이 있기 때문에 핸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피프스 휠은 단순히 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트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대략 트랙터의 뒷 구동축 위에 위치합니다. 이 위치 덕분에 적재된 트레일러의 무게가 가장 많은 접지력이 필요한 구동축 위로 곧바로 실리게 됩니다. 피프스 휠을 너무 앞쪽, 즉 운전석 쪽으로 옮기면 뒷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줄어듭니다. 무게가 줄면 마찰력도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줄면 접지력도 줄어듭니다. 트럭은 가속할 때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어력을 잃게 됩니다. 플레이트를 너무 뒤쪽, 즉 축을 지나치게 옮기면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들리게 됩니다. 킹핀에는 설계되지 않은 하중이 가해집니다. 운전석 앞쪽의 조향축이 가벼워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그 플레이트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최신 트랙터에서는 피프스 휠이 트랙 위에서 슬라이드됩니다. 운전자는 보통 약 18인치 정도의 범위 내에서 피프스 휠을 앞뒤로 이동시켜 주어진 적재물에 맞게 축 전체의 무게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구체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의 조향축은 최대만 2,000파운드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구동축은 합쳐서 34,000파운드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뒤쪽의 축도 또 다른 34,000파운드를 적재합니다. 운전자는 새로운 트레일러를 적재할 때마다 각 축에 실리는 무게를 계산한 후
피프스 휠을 움직여 법적 한계에 맞춥니다. 어제보다 4톤 더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트럭 운전사는 출발하기 전에 실제로 연결 지점을 재조정합니다. 그 틈이 움직입니다. 이 틈은 집만한 크기의 기계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실시간 조정 도구입니다. 박스 트럭, 즉 일체형 트럭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트럭은 하나로 용접된 구조로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운전도 더 간단합니다. 소형 모델은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지만 프레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최대 적재 중량이 약 26,000파운드에 그칩니다. 틈이 없으면 교체도 없습니다. 박스는 영구적입니다. 오늘은 냉동식품을, 내일은 목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2대의 별도 트럭이 필요합니다. 세미 트럭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2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수천 대의 트럭과 수백만 건의 화물 운송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화물 네트워크와 불가능한 네트워크의 차이입니다. 이 논리를 더 확장하면 호주의 로드 트레인에 이르게 됩니다. 로드 트레인은 한 대의 트랙터 뒤에 2개, 3개, 때로는 4개의 트레일러를 연결합니다. 각 유닛 사이의 연결부는 각각의 피프스 휠, 각각의 킹핀, 그리고 각각의 틈입니다. 200피트에 달하는 화물에 3개의 틈이 있고 모두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한 명의 운전자가 이를 모두 관리합니다. 이 정도 길이의 강체 트럭이라면 공항만큼 넓은 회전 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절식 트럭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아웃백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개념은 자동차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1800년대에는 마차가 기본적인 조향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앞바퀴가 고정된 4바퀴, 마차는 좁게 돌 수 없습니다. 시도하면 앞바퀴가 마차 본체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차 제작자들은 피프스 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회전하는 바퀴가 아니라 앞차축 아래에 장착된 평평한 수평판으로 윤활유를 발라 차축이 마차 본체 아래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수평판 덕분에 앞바퀴가 차축이 마차 프레임에 부딪히지 않고 넓게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엔지니어들이 모터 트럭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도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판을 차용했고 이름도 차용했으며 화물 운송을 위해 둘 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 마차를 위해 발명된 기술이 오늘날 도로 위 모든 세미트럭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찰스 마틴과 같은 엔지니어들은 1915년경 자동차용 피프스 휠 설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경쟁 설계와 특허 분쟁, 그리고 표준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업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설계는 시장이 아니라 군대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 육군은 물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수 화물은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수천 대의 트랙터와 수천 대의 트레일러로 운송되었습니다. 만약 한 대의 트랙터가 고장나면 다른 트랙터가 같은 트레일러를 끌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가 이를 표준화했습니다. 킹핀 직경을 고정하고 플레이트 높이를 고정하고 잠금 메커니즘의 형상도 고정했습니다. 이제 어떤 트랙터든 어떤 트레일러와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군사 규격은 너무나 널리 퍼지고 제조와 인프라에 깊이 뿌리내려서 전체 상업 산업이 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만들어진 피프스 휠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킹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캡과 트레일러 사이의 간격이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크기인 이유는 1943년에 미 육군이 트럭을 서로 교환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런 표시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올려둔 바나나는 양쪽에 환기 공간이 있도록 간격이 확보된 곳에 냉각장치가 장착된 냉장 트레일러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네브래스카의 한 운전사는 오늘 실린 화물이 무거워 드라이브 엑셀이 저울에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피프스 휠을 6인치 뒤로 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는 동일한 플레이트와 핀을 통해 트랙터와 연결되는 셰시 위에 실려 있습니다. 액체로 가득 찬 탱커가 커브를 돌 때 내부의 액체가 회전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전복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틈 덕분에 탱크가 운전실보다 아주 약간 뒤따라 움직이게 되어 전복 모멘트를 줄여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1970년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 당시 40피트 길이의 파이프 구간을 견고한 트럭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산악 구불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굴절형 트레일러 덕분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불도저,
크레인, 대형 건설 장비를 운반하는 로보이 트레일러는 더 깊게 위치한 피프스 휠을 사용해 화물 바닥을 지면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덕분에 거대한 장비도 다리 높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 운송이 완전히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9대를 적재하는 카 캐리어는 상부 데크와 하부 데크가 각각 독립적으로 휘어져 도로 진동을 흡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접 부위가 갈라지거나 고정 장치가 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주유소의 연료 탱크 트레일러는 각각 자체 전복 등급을 가진 피프스 휠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트랙터와는 별도로 테스트되고 인증받습니다. 캐나다의 맥켄지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는 아이스로드 트러커들은 얼어붙은 호수 구간을 건널 때 약간 속도를 높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트레일러의 자연스러운 지연, 즉 캐빈을 따라오는데 내재된 시간차 덕분에 얼음 아래에서 발생하는 압력파가 줄어들어 같은 구간을 주행하는 강체 트럭보다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UPS의 물류센터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별개의 자산으로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됩니다. 트레일러는 도크문에 내려진 채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그 사이 트랙터는 다른 트레일러를 연결해 200마일을 이동합니다. 하나의 트랙터가 한 교대 동안 4개의 서로 다른 트레일러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결 작업이 60초 만에 끝나는 커플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분쟁 지역의 군사 호송대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트레일러가 손상이나 기계적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트랙터는 그냥 떠나고 다른 트랙터가 몇 분 만에 연결됩니다. 화물은 잃지 않고 임무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간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미트럭이 조향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회전축이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할 조건도 만듭니다. 운전자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트레일러가 운전석보다 더 빨리 옆으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운전석에 대해 일정 각도, 일반적으로 15도 정도를 넘어서면 브레이크가 더 이상 트레일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트레일러는 계속해서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전체 트럭이 접히는 잭나이프처럼 꺾여버립니다. 이것은 화물 트럭 운송에서 가장 위험한 고장 형태이며 관절식 연결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설계 결함이 아니라 설계상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조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로움이 잘못될 수도 있는 자유로움이기도 합니다. 최신 트랙터에는 운전석과 트레일러 사이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전자식 안정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속도계와 각도 센서가 결합 부위에 장착되어 매초 수십 번씩 각도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시스템이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면 개별 바퀴에 선택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각도가 위험해지기 전에 트레일러를 다시 정렬시킵니다. 이제 그 틈에는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 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플래투닝 시스템은 2대 또는 3대의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30피트 간격을 두고 주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트럭들은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선두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따르는 트럭들도 밀리초 내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트럭들 사이의 간격도 트럭 내부의 간격만큼 정밀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화물 운송 회사들은 기존의 피프스 휠 표준을 기반으로 특별히 설계된 무인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변하지 않고 킹핀도 변하지 않으며 결합 절차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운전석만 무인화됩니다. 화물 자동화 혁명은 1915년에 설계되고 1943년 미 육군에 의해 표준화된 윤활 처리된 강철판 위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대형 물체를 이동시키는 모든 것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힘은 직진하는 데 필요한 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격, 제어된 회전축, 그리고 견인과 적재 사이에 설계된 분리입니다. 피프스 휠은 단순히 두 차량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문제를 분리해줍니다. 이동의 문제와 적재의 문제, 각각이 고유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세미트럭이 곡선을 돌 때마다 트레일러가 약간 넓게 돌았다가 운전석 뒤로 따라붙는 것은 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간격이 바로 힘과 실패 사이의 여유입니다.